자, 그러면 이제 태평천국 운동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그 위에 이제 태평천국의 배경과 이제 성격이 쭉 나오는데요. 자, 1차 중영전쟁에서 패해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던 것은 청주의 권위를 크게 추락시켰다. 청주의 권위 추락은 사회 불안과 맞물려 상층사회에서 반란 기운이 양성되었다. 사회 불안은 권룡중기 이후에 이제 중앙과 지방행정의 부패, 백년군 안의 진압 과정에 드러난 정규군의 부패와 무능, 농민 생활 수준의 하락, 그 다음에 지주의 토지 집적에 따른 소장농과 자장농의 몰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태평천국 봉기가 시작된 강서성과 강동성은 특히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치안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다. 자, 강동성 지역은 이제 강서가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홍콩 있죠? 원래 홍콩도 강동성 지역이에요. 여기가 강동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강서예요. 강서. 예. 그래서 지금은 강서라고 부르지 않고 이게 아마 요족 그 자치구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 지역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강서에서 시작해서 강동으로 확대된 운동이 태평천국 운동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치안 문제가 심각하게 한 지역이다. 특히 강서 산악 지역은 한인들에게 배척당한 소수민족들과 강상 노동자들 독자적인 무력 집단도 있었다. 강주한 구처의 해적들은 천진회 같은 건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천진회는 원래는 반청 그 비밀결사 조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집단들인데 나중에는 이 불법적인 일까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천진한 해당 계열 사람들은 좀 예전에 반청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태평천국 운동에도 이 천진의 계통, 해당 계통 사람들이 많이 개입을 했어요. 자, 여기에 남경조약후 개항등 상해가 대무역의 중심지가 되자 이전에 유일한 대무역항이었던 강주는 상대적으로 불황에 빠졌다. 덕분에 강주에서는 상당한 실업자가 발생을 했다. 게다가 전쟁 후 해산된 병사들은 항충사에 방치되었다. 강서성의 치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객가인데 이 객가는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 그 본지인들 원래 본지인들과 달리 다른 지역에 들어온 외부인들을 객가라고 하는데 대개 이 사람들은 그냥 뭐냐면 현지인과 어울리지 못했어. 그래서 객가오라고 해갖고 이제 따로 이제 언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 그래갖고 상당히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 객가가 꼭 그 강동성, 강서성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되게 전반적으로 있었다 보시면 돼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홍수전도 이 객가 출신이죠. 그 주력 집단들도 이 객가 출신이고요. 자, 하여튼 장기간에 걸쳐서 강동서에 흘러들어온 객가는 독특한 방언과 간섭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소장농이었고 숲꽃이나 숲구이나 그 다음에 탄광 노동에 종사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강서성 이주에 살고 있던 본지인의 항촌 공동체와 소외되고 있었고 이 본지인들 간에 분쟁도 많았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개투라고 해요. 개투.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객가는 본지인의 어떤 항촌 공동체 이념적 토대의 유교적 건의에 도전하는 이단 사상인 배상자의 고지에 의해 조직적 운동 세워 발전됐다. 이런 것들이 태평천국 잉태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태평천국 운동의 성격 한마디 구정하기 매우 어려운 거다. 태평천국은 농민들의 균등한 자산 소유와 대동사의 구현이라는 정통적 반란 이념을 수용했다. 그래서 유교와 기존의 어떤 사상체계 비판하면서도 또 유교의 이념은 또 수용을 해요. 이 대동사상. 네. 그래서 대동사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요순시대 때 거죠. 집에 이제 문을 잠그지 않아도 도둑놈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 유교적 이상 세계가 이 대동사회인데 이 대동사회는 그 당시 유교 지식인들 많이 이제 이상화된 사회를 얘기해요. 그리고 범법 자강 운동에서 이 대동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나 청조를 대신에 한인 왕조를 세우겠다는 단순한 반란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걸었던 논리가 또 이제 반청 사상도 있죠. 예,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유교 윤리를 토대로 한 정통적 질서 그 자체에 대해 이단적 종인 대상자의 교린에 세웠다. 자, 요것 때문에 상당히 종전의 신사계층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야. 단순히 반청만 내세웠다가는 그냥 거기에 끝날 건데 거기에다 반유교, 그다음 반정통 이런 것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신사계층들이 이제 뭐냐면 반발을 일으킨 거. 이건 왕조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항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민족 문화에 대항한 거다. 우리의 유교 윤리의 명교에 대항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신사층들의 어떤 결집을 불러일으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데 그래서 되게 이단의 종교는 그 배상자의 교리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게 상당히 짱뽕돼 있어. 기독교 교리에다가 거기에다 이제 뭐 민간 신앙, 강동이라는 신내림 있죠. 샤머니즘 그런 것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했고 성경책도 뭐 내용도 다 보지 않고 그 성경책을 설명한 건세양용이라는 그 팜플렛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꿈을 꿔가지고 보고 지멋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논리가 배상제죠. 그래서 홍수전을 이제 뭐냐면 자기 그 예수의 아버지, 예수의 그 예수의 동생 이렇게 하고 하니까 좀 기독교 측면을 볼 땐 상당히 이단이죠, 이단. 예. 자, 당시 중국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모순, 특히 정근대적 지주 소작제에 의한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이 비롯된 문제에 대해서 태평천국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기했다. 홍인간이라는 있는데 홍인간은 이 말기 때 태평천국 말기 때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수전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북경 창군을 통해서 자기 정적들 다 제거했죠. 그래서 자신의 친위 세력들만 구축해 준 친족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좀 약간 홍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주도권을 좀 잠깐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정신편이라는 책을 썼어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이걸 통해서 그 자주적 근대화 구성도 보였다. 그러나 이제 운동 지도자를 누르고 있는 어떤 중국 정통의 무게에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에 보유주의 민족주의 운동 서막을 열었다는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밑에 이제 태평천국 종교적 혁명 운동이냐 이거고 또 종교적 혁명 운동이 보기 어렵다 뭐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쭉 뭐냐면 관련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물어본 거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 태평천국 수익과 자전을 볼게요. 요거 다 보기는 좀 힘들어. 그럴 때 이제 중간중간 이제 띄엄띄엄하면서 읽으면서 이제 쭉 얘기할게요. 자 태평천국 지도자는 홍수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강동성 계가 출신인데 중농 정도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몇 차례 과거 시험에 응시했으나 납방을 했고 이때 이제 과거 시험을 볼 때 성교 팜플렛을 하나 구했어. 이게 건세 양언이라는 팜플렛인데 이걸 보고 이제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몇 번 떨어지다가 또 저희 방구석에 있는 처박혀 있는 걸 좀 꺼내서 좀 보다가 잠을 잤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등장한 거야. 이때 하나님은 상제죠. 상제가 등장해서 너는 예수의 동생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그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배상제교를 만들었는데, 자 상제교는 유일신 상제에 대한 경배를 근간으로 하여 유교, 불교, 도교, 정통신앙과 관련된 우상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살인, 절도, 간음을 비난하면서 아편 흡식과 음주를 금지했다. 또한 효도와 정직을 실천을 주장했다. 처음에는 상제신앙을 통해 그 당시 개인의 종교 구원에 치중하여 청조타도라는 정치적 병역 운동을 발전시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요게 이제 누가 들어왔냐면 아까 얘기했던 누구 집단 천진회 같은 해당 세력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상당히 반청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제 내세운 구호가 멸망 흥한이라는 구호를 내세우죠. 네, 멸망 흥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는 청나라 만주족이 세웠다고 그러지만 실제 만주족은 뭐 50만에 60만밖에 안 됐어. 그 당시 들어올 때 전 인구의 1%도 안 되었던 인구고 그리고 이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 어딜까요? 북경이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청나라 만주족 본 적도 없어. 지금처럼 통신이나 이런 것도 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주족도 한족인지 만주족인지 구별도 안 돼. 그러니까 거의 중국어 썼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주족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 생각을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멸망, 흥한, 그러니까 반청 정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역사적 배경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 상당히 지식인 계통이나 해당 계통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다 반청 어떤 걸 가지고 있었다고는 지금 힘들어. 지금처럼 우리가 반일 갖는 것처럼 그 의미에서 이제 해석하기 좀 그렇죠. 자, 하여튼 본격적인 포교에 나선 배상제를 조직한 것은 홍수전의 친구이자 각각 같은 계가 출신 풍옥산이고요. 그는 강서성 남부 산악지대인 계평역 자연산 부근에서 본진과 갈등 관계에서 계가를 개종시켜서 상당수 교도를 얻었다. 그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강서 숙구시 출신 구시 출신이었던 양수천인데 요 사람이 상당히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제키고 홍수전 다음에 2인자로 부각이 돼. 이 사람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의 특유한 이제 강동이라는 풍습 때문에요. 강동. 일종의 약간 샤머니즘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배상제가 웃긴 게 뭐 유교, 불교, 도교 뭐 사머니 다 배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 수용을 하거든. 그래서 이 강동이라는 건 일종의 신내림이야. 누굴 신내림 할까요? 예수님, 하나님. 음. 그러니까 이제 강동을 이제 하면 양수천이 이제 승례를 받으면 그 밑에 이제 홍수전이 무릎을 꿇고 지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양수천의 권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수천이 또 신분도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지도자들 입장에 되게 안 좋게 생각했지. 그래서 나중에 그 북경참변 같은 네 분이 북경참변 청경에서 그 남경에서 그 네 분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이거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자 그다음 빈농 출신 소조기 그다음 위창이 섭달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소족이라든지 그다음 풍옥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중에 이제 하다가 남경 그 점령 전에 죽고 뒤에 이제 양수청, 위창이, 섭달계 뭐 등등 했는데 지네끼리 싸우고 받고 싸우다가 서로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있고 자 배상제계 해운들은 우상파계와 항총리의 가해종은 필연적 본질인가 충돌을 이제 불러왔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근 속에 본진과 배상제해운간의 무장 충돌이 빈번했고 강서성의 이제 금전촌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이때 비밀 결사까지 다 해가지고 모여들어서 결국에 봉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태평군은 청군과 싸우면서 이제 계속 진군을 해서 1853년에 1월에 호북서 무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경을 점령해요. 그러면서 여기를 어디로 가냐면 청경이라고 해요. 청경.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전에 체제를 정비하는데 이때 이제 독자적인 청력, 달력을 만들어서 반포하고요. 정치적 정통성을 가시하고 간복, 의례 등 계급적 차별 제도를 이제 정하고요. 양수청, 소조기, 풍옥상, 위창이 섭달기를 각각 왕으로 임명해. 그래서 양수청은 동왕, 그 다음에 소조기는 서왕, 그 다음 풍옥상은 남왕, 그 다음에 위창이는 북왕, 그 다음에 섭달기 이땅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까 말했던 소조기하고 그 다음 풍옥상은 도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청경에서는 이 양수청하고 위창이 섭달계 그 다음에 천왕이었던 누구? 홍수정 네 명의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또 여러 왕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 왕들이 있었고 자 태평군이 남경 이르기까지 빈민과 농민을 받아들이면서 급속하게 팽창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 모순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민 정책 덕분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태평천국 운동 나올 때 나왔던 게 뭐냐면 천조전무제도예요. 이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천조전무제도는 1853년 간행된 태평천국 2년가 정책에 대한 문건이야. 주로 이제 토지의 군분 사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토지 군등 분배하고 있지만 토지를 매개로 해서 어떤 군사 조직, 관리 임용제도, 그래서 사법제도, 행정제도 다 포괄하고 있어.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거는 천조 전무제도이기 때문에 문건이고 실제로 이제 나머지 이제 행정제도는 제외하고 이 토지제도가 실제로 실시했냐 천조 전무제도
선조 전모제도라는 토지제도가 실시되는 건 아직 몰라요. 아마 실시되지 않고 그냥 문서상으로만 놔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게 실시됐냐 안 실시됐는 것도 이제 실시 여부도 많이 많고요. 네, 다만 요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 태평천국의 어떤 지향은 알 수 있겠지, 정책 지향. 그래서 사유권을 강력하게 통제를 통해서 균등한 경제 체제를 지향한다. 근데 주의할 건 사유권을 강력하게 통제를 했다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토지 양극화나 어떤 이런 빈곤화 이런 것들을 최소한 막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에 의해 태평천국은 이제 전제적 전제왕권의 신분 계급 질서를 확립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 생활을 전체를 국가의 통제로 하고자 했다. 그래서 국가 통제의 주요 매개체로서의 지방 정부의 한간이었다. 그래갖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지방 정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양사마시아 25가를 일량으로 해서 말단 행정 조직으로 삼고요. 군수시하의 13,156가를 1군으로 삼아서 최고 자치행정기구 삼고자 했다. 그래서 양사마 군수는 중요한 한간으로서 그 양사마는 미국 생산과 간의 보급의 잉여분을 25가마다 설치된 국고에 징수하고 군수를 복원하면서 군수는 토지를 분배, 수익을 지출을 총괄하였다. 그래서 모든 생산물을 국가가 관리하고 분배해서 잉여 생산물을 국고에 기속하도 규정했다. 그래서 토지도 성인 남녀에 대해 균등하게 분배를 했다. 그러나 천주 전무제도가 분배에 위한 토지가 어떻게 조성된지 문제가 규정되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테면 사적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토지를 재분배하기 위해서 한수 규정도 없고 사회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정확히 몰라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태평천국의 이상적인 어떤 정치제도를 지향했다. 문건에서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유재산도 이제 뭐냐 부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주제 자체도 폐지한 것도 아니야. 또 그래서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조세 납부가 어렵게 하는 소작력 그 거부 투쟁 있죠. 예, 항조 운동을 불법 규제한 것을 통해서 그걸 또 지주제를 또 부인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 것들 이제 있죠. 많은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태평천국 지도층들은 사유권을 강력하게 통제, 균등한 경제체를 지향한다는 명확하게 주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완전한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유권을 뭐냐면 그 강력하게 통제했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주전호제를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왜 이런 태평천국 운동이 천조전무제도 같이 별로 실시하지 않는 행정제도를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그 발표했냐? 그것은 당시 빈민이나 농민들의 피지배층의 원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건 뭐 지금 정치권도 비슷하잖아요. 네, 뭐 선거 대통령 선거할 때 뭐 각가지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현되는 거 별로 없죠. 네, 그냥 정치적인 어떤 이념, 구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지층 끌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이거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태평천국의 그 몰락과 그 요인을 이제 보고, 자, 남경을 수로 정한 태평군은 지배층의 분열로, 양자강 수로에 따라 통제권을 상실했다. 그 지배층의 분열을 이제 여기는 여기 뒤에 있네. 요걸 좀 설명을, 여기 밑에 있네. 여기 이때 설명 좀 할게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때 군사적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1860년대까지 동안 몇 차례 거쳐 상해 공격 실패했고 결국 태평천국 수도까지 함락되었다. 천황은 남경 함락 이전에 병사했고 10만 명이 살해되었다. 일부 장당은 영군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영군은 뭐냐면 태평천국과 같은 시기에 오늘날 그 강북 지역 있죠. 그 강북 지역에 일어났던 집단들 영군인데 태평천국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직화된 집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집단들 통칭해서 영군이라고 하는데 주로 하북 지역에 있었던 실업자, 소금 민매업자 등등에서 여러 자녀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활동했던 집단이야. 그래서 좀 약탈적인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요. 예, 한때는 그 태평천국과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북경을 공격할 계획까지 세웠어. 그렇지만 이제 실패했고, 그래서 하여튼 태평천국에 같이 활동했던 기간, 활동한 그 군사세력 정치라고 보시면 되죠. 영군. 이거 관련돼 갖고 이제 강자중국사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요. 자, 태평천국의 실패 요인을 보자.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지만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첫째는 지도층의 내분과 정치 이념 붕괴다. 남경을 이제 건도할 무렵 통옥상 소조기는 이미 전사를 했고 청왕 홍수전은 그 당시 정사에 관심이 없었어. 맨날 틀어박혀가지고 뭔가 저기 교리 연구한다고 그게 있었고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동학 양수청이 상당히 실권을 이제 지게 되죠. 그럼 이때 구조를 보면 서열이 이제 청왕이에요. 청왕이 제일 높아. 홍수전이. 그 밑에 이제 단원 왕도 있었는데 동학 양수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익항이었던 석달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항이 있어요. 북항 위창이가 있어. 네. 특히 이제 이 동학 양수청은 무슨 권한이 있다고 했죠? 강동이라는 권한이 있죠. 신내림. 그래서 이 신내림의 권한 때문에 상당히 위세를 떨치고 있었어. 그래서 얘가 넘버 원이지만 실제 이제 얘가 넘버 투거든요. 실제 권한은 얘가 갖고 있어. 동학 양수청이. 자, 근데 이제 이 동학하고 누구하고 갈등이 있었냐면 북항하고 갈등이 있어요. 북항 위창이하고. 왜 갈등이냐면 일단은 위창이는 출신이 약간 좀 지식인 계층이고 좀 배우고 좀 중상층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수청 같은 누구야? 예전에 수술 부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뭐랄까 빈민층이었어. 근데 자기보다 예전에 못했던 얘가 이제 자기들 막 무시하고 가시하고 그러니까 열받겠죠. 거기다 이제 청왕이 이제 보니까 이게 자기 밑에 있으면서 자기를 은근히 뭐냐면 업신여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하고 좀 말다툼이 있으면 뭐 예수님 뭐 신내림 한다 그러놓고는 청왕을 무릎 꿇게 안고는 꿇게 하고는 이게 신내림 받고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이제 청왕 입장은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천황이 이제 악목하에 그 당시 북한 위창이가 누굴 공격하냐면 그 당시 그 동학 양수청을 이제 공격을 해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 그 양수청의 친족이나 부하들 다 학살내.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그당 대당학살 말렸더니 석다이가 이제 하고 나서 또 청하 홍수전이 위창을 또 공격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또 없애버려. 그러면서 두 세력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다 이항 이제 석다에게는 얘네들이 이제 싸운 걸 보고 나 모르겠다 해갖고 청경에서 이탈해.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사천성 지역으로 이제 가요. 저 호북성이나 거기에서 떠들고 있다가 진압을 당하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청왕 밑에 쓰는 핵심 세력들 동항이나 뭐 익항, 북항이 소 내분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뭐냐면 떨어져 나가고 몰살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없어지고요. 그러면 청왕 부근에 자기 친위 세력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그 말기 때부터는 청왕이 이제 믿을 게 필주밖에 없다 하면서 자신의 일가 친족들만 이제 와가지고 기용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야 힘이 점점 어떻게 약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건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요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쭉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층의 이런 내부로 정예군이 큰 타격 이후로 수도에는 이제 초기 지도자였던 천황만 이제 있었다. 천황은 누구예요? 홍수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종교에 침착을 하게 되고 잠작하고 정책이 간섭 안 하죠. 게다가 청왕이 이제 홍씨 외에는 누구도 믿지 못하고 태평천국은 홍씨 일가의 전제 왕조로 이제 변하게 되죠. 무능하고 부패한 홍씨 일가는 군사 지도자로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는 태평천국의 그 국민의 어떤 사기전에 이어졌다는 거. 그래서 1858년에 한때 군사적 수세를 벗어나게 되자 홍순의 조카 홍인가는 이때 이제 홍인가의 말기 때 지도자인데 그래도 홍실 쪽에서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만회하지 못했고요. 이 홍인간이 썼던 유명한 책이 무슨 책이죠? 자정신편이야. 이 자정신편 내용을 보면요.
자, 태평천 후기 흥인간이 지은 책으로서 중앙집권을 강화, 은행, 철도, 기선, 강산개발 같은 서구식 기술과 문물의 도입, 그다음 서구 열강과의 우호적인 외교와 교육 증진을 통한 부강 등 중국의 근대적 방안을 제시했다. 예, 그래서 태평천국의 근대적 어떤 개혁 성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건이다. 뭐 내용까지 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름 정도는 기억하겠죠. 자정신편. 누가 지었죠? 홍인가.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냥 내용을 왜 딱 봐도 여러분들 이거 내 것 같아요? 뭔데? 채점하기 힘들겠죠? 예, 그래서 딱 보면 채점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집중해 외우고 뭐 주관적 의미가 어떻고 막 이런 것도 평가는 그냥 이런 게 있고 넘어오시면 돼요. 그냥 빼면 돼. 그냥 빼면.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제 책이 아니라 다른 분 책이 이제 그 스캔을 한 건데 여기 이제 여기 줄 쳐놨잖아요. 형광펜으로. 예, 근데 공부하실 때 이제 그 썩은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홀적이지만 솔직히 썩은 노트 만들어가지고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예, 그 썩은 노트 만들어가지고 그 해가지고 하면 자기가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남겨갖고 후대 사람이 합격을 해. 좋은 건데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그 읽다가 중요한 거 있죠. 아까처럼 채점하기 편하고 기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줄 쳐놓고 그냥 형광펜 쳐놓고 나중에 이제 반복적으로 볼 때는 그것만 보는 거지. 예.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만약에 출제자가 되려면 신의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인가 부르주아 그 전국민적 혁명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채점하기 편한 부분들을 항상 그냥 줄쳐놓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하여튼 첫 번째는 이렇게 자기끼리 내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사층의 반격이야. 자, 일단은 신사층 입장을 때 얘네들이 반청적인 것까지는 뭐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들이 뭘 비판하죠? 유교. 유교는 뭐야? 정통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이어봤던 정통 문화나 유교를 비판하는 거야. 유교의 비판은 꼭 뭐냐면 왕조의 비판을 넘어가고 뭐야?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비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명교에 대한 유교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비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사층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태평천국이 몰락하게 된 중요 원인은 정통체제를 옹호했던 신사층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태평천국 혁명 이념과 배상적인 교리는 중국의 어떤 정통의 명교를 지키는 지주들, 그 다음에 신사층들 태평천국 반대파 결집시켰다. 이때 명교는 뭐죠? 유교죠. 왜냐 태평천국 운동이 반유교를 내세웠기 때문에 반유교를. 자, 결국 태평천국은 청주의 고위관료 진국궁이 자기의 고향인 호남선을 조직한 상군과 그 다음에 중국군 막부 시한을 막론했던 이홍장이 있어. 이홍장이 안희성을 조직했던 해군.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없지만 자종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강 수복작전에 크게 활동했던 자종당이 초군을 만들었죠. 초군. 자, 이 상군, 해군, 초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태평천국 시대 그 운동 이전에 백령고돈의 난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신사계층들이 단련이라든지 항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동원했잖아요. 군사 조직을 거의 민병 조직들 그 민병 조직을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히 이제 뒤에 그 이용장의 해군 조직은 후에 이제 어느 쪽으로 연결돼요? 신건 육군 그래서 이제 신군 있죠. 이런 거와 이제 또 맥을 다 이 조직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 신사계층이 이제 뭐냐면 반반.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서구 열강이야. 원래 서구 열강들이 처음에 태평천국이 일어날 때 간망하고 있었어요. 왜? 이때는 태평천국이 일어날 때 이제 일단 얘네들이 내세웠던 게 일단은 딱 보기 기독교거든. 그러니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태평천국들이 양형제라고 해서 같은 기독교 믿는다고 해서 좀 호의적 입장을 좀 보냈고 그리고 청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아편전쟁 그 전이었어요. 제2차 아편전쟁 전. 그러니까 이제 얘 놓고 보니까 이제 뭐 제2차 아편전쟁 그 전이었는데 청나라가 제대로 뭐 그 자기 의견도 잘 안 들어주고 요구해도 그러니까 이제 조약 개정에 좀 약간 미그적거리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과정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자칭 중립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보니까 태평천국의 실체를 좀 알게 된 거야. 왜냐면 이제 얘네들한테 사절단 좀 보고 하니까 얘네들이 떠드는 소리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하고는 좀 달라. 완전 이단이죠. 예. 거기다가
얘네들이 만약 집권하면 자기들이 이익을 보호해줄 것 같은 생각을 들었는데 막상 얘기해보니까 마약을 막 유통을 금지시키고 청나라가 예전에 서양 열강대와 맺은 그 조약들 아편 조약 내용을 뭐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열강들이 뒤돌아서 하게 돼. 거기다 이제 제2차 아편 전쟁 결과 이제 북경 조약을 맺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는 청나라를 적극적으로 믿어줘서 청나라가 이제 중국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자신이 지금 맺었던 그 남경 조약 그다음에 북경 조약 내용이 계속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점점 어느 쪽을 기울게 되면 청나라를 기울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상승군이나 이런 것이 외국인 용병부대 있죠. 이런 것들 만들어가고 이제 적극 이제 지원해서 청나라를 도와주게 되죠. 그 과정에서 누구하고 결합이 되냐면 그다음 진국본 이용장 뭐 자중당 같은 한인 세력들 있죠. 한인 그 세력들과 연결되면서 이 한인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그들과 협력하는 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태평양으로 진압을 하는데 태평 침국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무기가 서양 무기를 한번 써보니까 총포를 써보니까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아 이게 좋게 이걸 뭐냐면 빨리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무슨 운동이 일어난 거죠? 양무 운동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양무 운동에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 태평천국 중에 그 양무 운동이 일어났다고 잘못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결과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읽어보면 자 열강은 처음에 태평천국을 청주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실시 정권을 인정했다. 때문에 그들은 무장관습을 믿은 채 상황을 강망하면서 청주와 태평천국 양쪽에 무기를 받았다. 그러나 제2차 중영전쟁이 끝나고 북경조약을 통해서 청주로부터 얻었던 모든 조약사의 특권을 얻은 부터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제야 서태후와 공칭왕이 쿠데타 청주의 실권을 장악하죠. 이걸 북경정전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협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1861년부터 청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자,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일단 아까 배상절교의 기독교 교리가 상당히 왜곡됐죠. 자기 볼 때는 이단이잖아.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태평천국 아편부의 언금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태평천국 지도자들의 어떤 통치 역량에 대한 회의 등등이 있고, 그냥 거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아까 이제 서태후와 공칭왕들이 자기 협조적으로 나왔고, 또 자신의 그런 북경조약의 남경조약의 기득권을 지키려면 누구의 협조가 필요한 거야? 청나라의 적극적인 협조와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자, 하여튼 열강의 간섭은 청구에 대한 근대적 무기 제공, 그다음 외국인의 용병 부대 참여가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직접적 지원은 안 해줬으니까 열강대 군대를 파견해갖고 진압을 안 하고 이런 간접적인 지원이죠. 그래서 청구에 대한 근대적 무기 제공이라든지 외국인 용병 부대 참여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열강은 1862년에 태평양 상해 공격에 격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때 이제 외국인 용병 그 부대를 청주로부터 무슨 칭호를 받게 되냐면 상승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상승군. 그래서 이 상승군은 외국인 용병 부대는 상해 방어뿐만 아니라 청군의 태평양 공격에도 참여했다. 근대적 무기도 이용한 이들의 활동은 태평천국 몰락을 일조했다. 그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이 주변에 있는 이제 반청 세력들과 연대가 실패됐어. 그래갖고 처음에 영군하고 이제 하려고 했죠. 근데 영군과 이제 했는데 영군 자체가 이제 말이 영군이지 단일한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분산된 집단들이고 또 일부 세력들과 이제 연합을 해서 뭐 북경 방어전 공동 연대 해가지고 했지만 영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약체였고 또 제대로 연결도 안 됐고 하다가 이제 도중에 뭐 진압당하고 많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영군과 합동작전을 펼기도 했지만 반청이나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들과 긴밀한 연결이나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태평천국 이념과 현실 간의 갈등을 줄 수 있다. 태평천국은 농민의 여망인 공정한 소유와 분배 그리고 상자에서 만민의 평등을 지향하는 이념을 제시한 후에 초기의 세력학대에 성공했다. 그러나 남경의 수도로 전제적 어떤 군주체제 완비를 하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태평천국이 되게 웃긴 게 그 앞에서 개혁하는 과정 축척을 폐지한다고 하거든요. 축척? 그날 중국은 첩제도가 있었잖아요. 축척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막상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니까
몇 명씩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또 첩을 거느려 지도자들이. 이게 되게 모순점이죠. 예. 자, 하여튼 엄격한 신분 질서 확립을 하고자 했고 안정된 조세 수입을 위해서 기존에 뭘 옹호했다? 지주제를 옹호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거는 이념하고 실제 행동이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태평천국 운동에 내세웠던 선조 전모제도도 실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있고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보면 태평천국이 왜 실패했냐 배경을 쓰면 이제 첫 번째는 그들끼리 내분 이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신사층의 반격 그래갖고 이제 아까 상군, 해군, 뭐 초군 같은 것들을 뭐냐면 만들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서구 열강대 간섭 예를 들어 상순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군 같은 어떤 반란 세력들 연대 실패 이것도 쓸 수 있고 그다음 태평천국 이념과 현실의 갈등 그래서 그들 내세운 거와 실제 행동은 달랐다. 이런 것들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태평천국 이후에 이제 사회 변화 이제 하기 전에 일단 그 전에 동계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 동계 내용은 이제 거의 앞부분하고 겹치긴 하는데 그 강자중국사 내용을 좀 많이 요약을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태평천국의 사상적 배경은 이제 보면 그 아편전쟁 패전 후 청주의 권위가 크게 손상되었다. 그래서 민중은 이민족 왕조인 청주에 대해서 경멸과 함께 반항적 자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 게 이제 아편전쟁 후 민간 사회에서 유명한 게 간은 서양을 두려워한다. 양기를 두려워하고 양기는 백성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유행했죠. 그래서 그 앞에 삼원리 투쟁 있죠. 거기에서 그런 말들이 형성이 됐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이 있다고 했죠. 태평천국이 처음부터 뭐예요? 반청적인 게 아니었다고 했죠. 해당 세력이 나중에 결부되면서 반청적이고 그 당시 민중들이 과연 반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도 약간 의문점이 됐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 또한 그 아편전쟁 패전후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고 전쟁에 소요한 비용 등은 모두 백성대 세금으로 강제 징수됐기 때문에 조정의 원성이 또 높아졌고 그 이후에 아편과 외국 상품의 수입품 증가로 물가가 폭등하고 백성대 생활은 더욱 비참하게 되었다. 자, 이런 사회의 불안을 배경으로 아편 전쟁 이후에 하중 하남 지역에서 각성해 대규모 조세 저항 운동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눈여볼 게 하중이 뭐고 하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시간에 이제 얘기했지만 보통 강남과 강북의 기준이 어떤 성이죠? 양쯔가 아니라 이거는 해수예요. 양쯔가 북쪽에 해수가 있어요, 여기. 이 해수인가 하여튼, 여기 이제 해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하중과 하남은 뭐냐? 하중은, 여기에 이제 항하강 있죠. 항하강, 여기에 뭐, 대충 항하강 이렇게 있는데, 항하강인데, 항하강 북쪽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하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항하강 남쪽 지역을 뭐냐면, 하중이라고 해요. 하중.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하남은 뭐냐면 일종의 강남하고 비슷해. 양쯔랑 이남을 하남이라고 해. 이해되시겠죠? 여기가 강남이에요. 하중은 어디와 어디 중간이냐고? 해수와 그 양쯔가 아니 그 항하 북쪽 남쪽 지역까지. 여기가 하중 지역이야. 그리고 그 항하 북쪽 지역을 하북이라고 해요. 예. 강북은 어디죠? 해수 북쪽 지역까지는 강북, 해수 남쪽 지역까지는 강남. 그리고 강북도 하북과 하중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자, 하여튼 일단 조세 저항 운동이 전개되었다. 또 하늘의 뜻에 따라 도를 향하고 부자를 빼앗아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천진의 반란들이 자주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있고 강서와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아편 전쟁 후에 해고된 병사나 부도의 실업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천진애를 비롯한 가성 불법 집단들이 이제 활동 부대가 되면서 무정부 상태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실업 노동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운송 노동자들 있죠. 부도나 이게 운송 노동자들이 많이 실업자가 됐어. 그게 이제 사회 분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아편전쟁 이전까지는 주로 해운로가 어디에서 발달됐죠? 바닷가 연안 항로가 발달된 게 아니라 그 어떤 걸 내륙해운이 그러니까 운항을 통해서 이제 문자가 운반됐잖아요. 근데 남경조약 이후에 외국과 이제 통상을 하면서
뭐야? 항구가 열잖아. 그러면서 운하가 이제 중심의 어떤 내륙 해운 중심의 교통망이 뭘로 되냐면 바닷길로 바뀌게 돼요. 바닷길이 훨씬 더 편하거든. 관리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내륙 해운에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대규모 실업자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태평천국 운동이라든지 뒤에 위안화 운동, 민중 중심의 반란이 있기 때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실업자 입장에 올 때는 당연히 정부나 이런 거에 되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서양 세력들에게 이런 거 연결시켜든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홍수전과 관련된 건데, 아까 이제 홍수제간이 이제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 이 건세 야농에 나와 있는 개신교 선전 책자를 보고 이제 그 나름대로 자기가 꿈을 꾸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상제란 인물이 나오면서 그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상제의 아들이고 예수의 두 번째 예수의 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익혔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뭐 있던 건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강서지역의 강동 있죠? 그 강동 신내리라고 했죠? 이걸 누가 한다고 했죠? 양수청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내세웠던 그 목표는 그 교과서는 멸청흥한, 멸망흥한이죠. 만주국을 멸하고 뭐라 한다? 한족을 흥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주의할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아까 말한 해당 세력들, 그러니까 반만청, 반청 세력이던 해당 세력들이 많이 개입을 하면서 그 의식을 이제 가지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 실천하기 위해서 병발을 장발로 고치죠. 아까 얘기했던 머리라는 것은 하나의 저항의 표시야. 그러니까 변발한다는 것은 청나라를 지지한다는 뜻이고 장발한다는 건 뭐죠? 청나라를 개기겠다는 거야. 예. 자, 그 남녀차별 반대.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은 누구 중심이라고 했죠? 객가 중심이에요. 예, 객가들은 이제 외지에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의 노동력 가지고 먹고 사기 힘들어. 여성의 노동력까지 다 끌고 와야 돼. 그러니까 여자가 많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여자의 어떤 바람도 셌고 거기에다 이제 그 중국 애들이 좀 약간 특이한 게 있죠. 그 전족이라는 거 아시죠? 전족. 어릴 때부터 전족을 냈어. 그래서 발이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걸을 때 뒤뚱뒤뚱 걷거든요. 예. 그럼 왜 했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남자의 성적 흥분을 뭐냐면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뭐 성나 때부터 했대요. 그 풍습들을. 근데 보통 계가의 여성들은 전족을 안 했어요. 왜 전족을 안 했냐? 전족을 하면 일을 시킬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태평천 운동할 때 내세웠던 게 뭐냐면 전족을 폐지하자. 그래서 전족 폐지나 축적 폐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웠던 것이 그다음에 계가가 그 당시 남녀 어떤 차별 문화보다는 남녀 평등 문화가 뭐냐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강자 중국사도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유교의 배척, 그 다음에 토지의 군등분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고 또 양수청, 위창이 석달기를 중심으로 해서 군윤이나 간제 역법들을 제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쭉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태평정국의 제도 개혁은 아까 이제 그 천조 전무제도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와서 이제 그 천조 전무제도 외에도 태평천국 운동의 개혁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태평천국은 아편. 그래서 아까 저 아편을 언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노는 음주의 금지와 함께 여성의 전족을 금지시키고 새로운 달력과 새화편을 사용하고 또 구어 문체 같은 거 제창 등 풍습과 문화 면에서 혁신적인 개혁 정신을 추진했다. 일부 과거 시험도 봤다는 기록도 있어요. 과거 시험도. 근데 물론 과거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3경이나 이런 사소오경이 아니라 주로 건세양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봤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태평천국 운동의 좌절 내용을 이제 보면 그 아까 공자, 맹자의 저서를 포함한 유교의 배척과 공자모의 철저한 배격, 불교 배척 같은 것들이 지식인들이나 신사층의 반발을 가져왔고 결국에는 지주 신사층의 상권, 단련을 조직해서 태평군에 적극 대응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다음 밑에 이제 외국의 이제 반응이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태평천국의 성격과 의의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나올 것 같진 않아.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하도 그 뭐냐면 주관적인 내용은 잘 안 나오니까. 다만 태평천국의 이 조직 방식 있죠. 이 홍군이 이제 나중에 중국 공산을 홍군을 할 때 태평천국 운동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군대 평성과 그다음 규율에 상당히 그 운동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홍군 조직에. 그 다음에 이제 증국군이나 뭐 이홍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부각이 되죠. 그러면서 이들에 의해서 양보운동이 추진되고 그리고 태평전국운동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무기의 우수성을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양모운동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국이 중국산 넘어가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뭐 그 태평천국 운동의 이제 사회변화 부분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뭐가 좀 보시냐면 그 마지막 단락만 볼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태평천국 운동의 결과 그 진압하는 결과 큰 변화는 누구 세력이 커졌냐면 한인 관료 세력들이 진대했어. 이 한인 관료 세력들은 원래 중앙에 있었던 세력들이 아니라 지방 관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방 중심의 어떤 경향을 띠게 되었는데 자,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과정에 뭐 상군, 해군,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직할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군대를 조직하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태평천국 진압하는데 8기군이니 이런 정부군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많이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상군 같은 지방군들의 독자적 이금을 뭐냐면 그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줄 거야.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자, 그래서 상군등 지방군이 1853년에 도입된 국내 산업관세라고 할 수 있는 이금을 독자적으로 징수하게 됐다.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지 통행세죠. 요게 뭐 관세라고 하지만 오늘날 말하는 그 뭐랄까 그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 관세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통행세야. 이금. 그래갖고 이금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났어요. 좀 기억나도 우리나라도 이금을 많이 걷었어요. 통행세를.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금을 없애달라고 막 요청하고 그래요. 이건 뒤에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진압이 끝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금을 해수권 가져가려고 했어. 근데 이제 그 당시 이홍장이나 중국군이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금이 그 당시 지방세력의 어떤 주요 자원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재정상 자치가 이루어진 셈이다. 또, 지방행정 군사권도 이들 한인 고관들이 장악했고, 지방군은 청조가 아닌 지방군 지도자에 대한 사적인 충성을 바쳤다. 그래서, 해군이나 이런 계열들은 이제 뭐냐면 자기 조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냐면 계열들은 다른 조직이고. 그러니까 명령체계가 일어나지 못해.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청물전쟁이라든지 청일전쟁 때 큰 패배의 원인이 되는데, 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들 지방군은 1920년대 중국 각지에 또 독재 세력 형성한 군번에 또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청조는 이들 지방군의 통제를 갖지 못하고, 이와 같은 지방 분권적인 경향은 청조를 멸망하게 만든 신해혁명까지 계속됐다. 그래서 양모운동 이와 같은 분권적 사항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있죠? 그 밑에 증국본과 이용장 한번 읽어보세요. 인물탐구 관련된 내용. 자, 양모운동의 추진 주체를 볼게요. 양모운동의 추진 주체는 그 중앙정부의 실권을 공청한과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이 되었던 중국본 이용장 자중당 같은 지방 관료 집단으로 양우파로 이제 불렸고요. 공칭왕은 총리하문 대신으로 대협력 외구를 전담하면서 양우 정책을 추진한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또한 중국본은 양우파 지방 관료들은 중국군 등 양우파 지방 관들은 반란을 붕괴되어 갔던 총기 지배체를 공고히 하며 지방을 안정시키는 양호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당시 조정의 중앙정부에서는 공치하는 걸 제외하고는 일부 관료 외에는 지지를 받지 못했어. 이런 운동이. 그리고 이때 이제 추진했던 세력들은 중앙에 주로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죠? 지방에 있어. 총독이니 뭐 순무니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어떤 메이지 유시처럼 이렇게 일관된 프로그램에서 딱딱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임지했던 곳, 임지로 내려왔던 곳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거야. 분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메이지 유신보다는 뭐냐면 좀 홀수가 확 떨어지겠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정안에는 공칭왕의 대협력 정책에 반대하는 대강경론자들이 있어 공칭왕을 견제했다. 게다가 섭정을 통해 권력의 핵심을 장악했던 서태후가 공칭왕 세력을 결정했는데 이 서태후는 상당히 이제 권력욕이 상당히 강했고 정치공학은 상당히 발달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력관계를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했던 건데 이건 되게 뛰어나.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양무파를 또 지지했다가 또 탄압했다가 개혁을 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 근데 그 사람, 우리 입장에 일관성 없겠죠. 근데 그 사람 일관성이 있어. 왜냐? 자신이 권력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정치 권력을 이제 그러니까 정치 공학을 잘했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죠. 나라를 말아먹었어, 이 사람이. 그래서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공칭왕은 서태후의 견제 때문에 사임하게 돼요. 처음에 협력세력이었다가. 자, 중앙조정의 양국파의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던가 대조적으로 진국보 등 지방장관은 양국들이 적극적이었다. 자, 이들은 아까처럼 반란 진압 과정에서 우수한 서양 무기 호적을 직접 경험했죠. 한번 이제 보면 이제 아는 거죠. 아무리 그게 뛰어나다고 해도 자기가 손을 잡고 한번 쏴보니까 괜찮거든. 기간 좀 쏴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도 이제 무기나 대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진국보는 서양식 무기를 무장한 군대를 이용해 태평쪽으로 진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란을 진압한 공을 총존의 지위가 강화된 그는 1872년 주요 지방간직인 양강총독과 그 다음에 지휘총독을 했어요. 이 양강총독은 뭐냐면 그 아까 양강 있죠, 양강. 양강총독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양강총독은 강남 하류 지역의 성들을 있는 지역. 되게 이제 강남 하주 있죠. 이 강남 하주가 지금도 노른자 땅이잖아요. 강남 하주, 그러니까 양지가 하주죠. 그래서 강남 양지가 하주 지역인데 주로 어느 거냐면 오늘날 강소성 있죠. 강소성. 그다음에 강서성. 그다음에 절강성인가? 네, 절강성도 있겠다. 요 세 개 성을 지배하는 데야. 강서, 절강. 그러니까 안전이 뭐냐 노른자 땅이야 이제 지역 자체가. 네. 그래갖고 이런 것을 양강총도 있고 지게총동은 오늘날 어디일까요? 오늘날 북경 부근에 있는 둘러싼 지역이 뭐죠? 하북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하북성 같은 경우에는 지게총도로서 그 뭐냐면 수모도 있고 지게총도 있어. 지게성이라고 해서. 네. 그래갖고 여기는 거의 넘버 2 정도 보시면 넘버 2, 3. 그러니까 지방장관 중에서 상당히 노른자 땅이나 정치의 중요한 지역이 이 양강총독과 지게총독이에요. 그만큼 이제 끝발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는 이제 그 군수사업을 육성하는 초기 양모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 진국과 같이 이제 같은 호남선 출신으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중당이에요. 이 자중당은 약간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양무파들은 해방파들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육지를 강조해. 변경. 세방파야. 그래갖고 이제 아까 말처럼 그 당시 이제 신강 지역에 이제 해민 반란이 나니까 해민 반란을 진압하고 신강 지역을 다시 그 삼서 간수 지역에 해민 반란을 진압하고 이건 해민은 좀 다른 거고 그리고 신강 지역에 그 당시 그 반란이 났죠. 그때도 진압을 해요. 그래서 주로 그 당시 해민 반란, 위구르 지역 반란, 신강 지역 반란들 진압하는 데 큰 공을 냈던 사람이죠. 자, 가장 대표적인 양모파 관료는 이용장이죠. 그는 진국군에 이어서 이제 1870년대 지게총독 임명했고요. 그 다음에 천일전제의 패배로 상임할 때까지 지게총독이나 북양 대신.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그 청나라 해군이 세방 논쟁을 뒤에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복권함대, 뭐 동양함대, 그 다음에 북양함대 이렇게 만들어진데 그 중에 제일 크고 세력이 큰 게 뭐냐면 북양함대야. 예. 그래서 북양함대 수장을 북양 대신이라고 하고, 자, 하여튼 이 최고 관리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외교섭을 전담하고 시종일관 양호운동을 추진했다. 그래서 양호운동 기간 동안 대부분 기업들은 그의 지원 아래 성립될 정도였다. 자, 이들 양호파 관료들은 여러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고 지방의 청주의 지배체를 재건함으로써 기후를 같은
왕조의 지배 질서를 일시로 회복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메이지 유신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운동이 뭐예요? 메이지 유신이죠.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1860년대 들어가면 메이지 유신하고 이제 그 같이 하는데 60년대, 80년대 사이에. 근데 결과 청일전쟁 결과 결국 메이지 유신이 훨씬 이겼다는 걸 알죠. 그럼 왜 메이지 유신이 더 효율적이었냐? 그걸 이제 보면 자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급 무사 사무라이 계층들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앙을 장악한 다음에 중앙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핵심 세력들이 장악하고 나서 그 중앙 권력 핵심을 장악하고 일관된 프로그램 운동을 진행했죠. 근데 양모 운동은 그러지 못하고 중앙 권력 핵심을 장악하지 못하고 분산 쪽 개인 쪽을 했어. 그리고 끊임없이 반대파의 견제를 받아. 누가? 서태후가. 서태후가 뭐 도와줬다가 안 도와줬다가 견제했다가 막 왔다 갔다 했어. 자, 그리고 이들은 통일된 목표를 가진 정책 추진을 이루지 못했죠. 이거는 일본하고 비교해야 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스마 조슈변 출신들이 종황양이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물론 이제 나중에 양이는 버렸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개국 정책을 하고 개화 정책을 했죠. 근데 얘네들은 어떤 그 사스마 조슈변처럼 메이지를 일으켰던 주체처럼 똘똘하게 뭉쳐가고 추진 뭐냐면 하나의 어떤 조직화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서도 뭐 상공계, 해군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분열돼 있었고. 자, 개인적인 방과 분열되기도 한데다가 이런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적 운동을 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중앙 권력을 장악해 근대화를 위한 통일적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방세에 머물 때 한계도 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메이지 유신안과 비교해가지고 요 내용들 한두 개 외워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메이지 유신하고 보통 양궁운동의 차이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물어보고 있고 그 보고서 제 검색을 해보면 양궁운동과 메이지 유신 차이점 관련된 그 논문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썼던 논문인데 거기 근데 어디 무슨 보고서 그 저기 사이트에서 내 허락 없이 그냥 거기 이제 돈 받고 팔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썼던 건데 거기. 자, 하여튼 거기에 이제 있고 양모운동의 전개를 볼게요. 양모운동의 전개. 자, 양모운동의 직접적 계기가 뭐예요? 반란 진압 과정에 서양의 무기의 우수성을 이제 주목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에 입각해 군수공업을 이제 육성하는 데 있죠. 군수공업이 뭐예요? 뭐 대포 만들고 총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군수공업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군수공업 하려면 또 거기에 뭐가 필요해?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그 공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철강도 하고 옷도 만들고 이런 등등 하면서 이제 뭐냐 확대돼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군수공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860년대 초부터 서양식 총포나 선박을 제조하는 군수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1894년에 총 24개의 공장이 전국에 각지에 설립되었다. 자, 이들 공장은 원자재를 대부분 외국에 수입하고 서양 기술자를 초빙했다. 전반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생산된 무기나 선박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공장에 공급해야 할 필요성에서 더 석탄, 철 이런 강산 개발도 됐고 근대적 강업도 하죠. 이제 연쇄 파급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서양의 어떤 발달된 무기나 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모두 필요해. 교육기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근대적 과학기술 서적 그러니까 공장에 부설된 번역관과 그다음에 교육기관을 통해서 서양의 근대적 과학기술 서적이 번역 보급됐고 새로운 기술도 양성되었다. 한편 반란의 진압과 국방을 위해서 이홍장을 중심에 해군을 창설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홍장이 뭘 주장했죠? 해방파죠. 해방.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이제 위협 세력은 영국, 미국, 이런 일본 세력이다. 그러니까 바다도 오기 때문에 그들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해군을 이거에 입각해서 창설을 했고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여기 세 개 함대가 있죠. 남양, 북양, 복건 이렇게 세 개 함대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개 함대를 이제 만들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군함을 구입하고 해군 장군을 육성하고 해서 외국의 유학생을 보내는 한편 천진의 해군학교를 세웠고 그 낙양, 복양, 북양, 복건 함대는 이제 세 개 해역별로 함대를 건설해서 해군을 관련 간쪽 해군함을 설치했다. 자, 그러나 해군 경기가 전용되어 어디로 적용됐을까요? 아까
그 이하원 만드는데 그게 적용돼가지고 실제로 많이 계획들 많이 생산하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큰 함대는 들어왔긴 했는데 청일전쟁 당시에 그때 이제 함대 규모를 볼 때는 청나가 더 컸어요. 북해함대 자체만. 근데 문제는 훈련도 부족돼 있고 왜? 훈련하려면 기름도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시설도 있는데 돈이 없었어. 결정적으로 이제 함포 사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탄약이 있어야 되잖아. 탄약도 별로 없었어. 왜? 돈이 없어요. 저희 다 종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그 청일전쟁에서 지게 되죠. 자, 그래서 하여튼 해군 경비가 적용되어 해군에 의해 제대로 쓰이지 못했고 또 세 개 함대의 지휘 계통이 각각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보전쟁 때 이제 복권 함대가 깨지고 있는데 거기에 남양과 북양은 가만히 있었어. 손지고. 왜? 복권 계열은 그 복권 함대는 그 진국군의 해군 계열 쪽이에요. 상군 계열이야. 근데 이에 북양 함대는 해군 쪽이야. 해군. 그러니까 계열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같은 나라 군대인데도 손 놓고 있었던 거죠,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뭐 통일적인 지휘 계통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하죠. 그 다음 훈련 또한 불출신에 중시되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해군 청일전쟁에 패배를 하게 되었다. 자, 초기의 군수사업 부분에 시작된 양무운동은 1870년대 들어가면 범위가 넓어져 근대적 공업의 다른 부분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래야 근대적인 강공업과 면업의 발전, 전신설과 그날 철도의 부설이 이루어졌다. 또한 근대적 교육기관이 성립되고 그다음 구미의 유학생을 파견하여 서구식 학문을 배우는 신식 지식인들이 처음 성립됐다. 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대적 강공이나 면허 이런 것들 다른데 파급효과가 있었고 일단 근대적 교육기관이라든지 동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갖고 또 유학생도 보는 신식 지식인들이 형성이 됐다. 자, 보통 이제 양무 기업이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간이 주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간독상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간의 후원, 감독간의 상인들 자본을 모아서 경영한 간독상판 운영 방식이 대표입니다. 근데 또 다른 책에서는 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이 만들고 자금을 대준 다음에 상인이 운영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간하고 민이 합작해갖고 운영하고 간이 감독하고 실제 운영은 민간이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자금을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마다 약간 다르게 이제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양모운동에 설립된 대다수 간독상판 기업들은 소수를 제하고 실패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실패 원인을 간독상판 제도의 어떤 결합, 간의 기업에 대한 통제에서 야기된 부패와 비능률 거론되었다. 동계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 연구해 보면 이거는 간의 간섭 때문이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 자금난, 공황 등 경제적 요인과 외부 여건과 정통의 경제 구조가 여전히 강력해서 잔존난을 해서 큰 요인을 작용했다. 그래서 새로운 견해를 지금 실어놓고 있어요. 동계는 그 양모운동의 그 파탄 중에 하나가 간독상판이었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또 뭐냐면 더 작용됐다. 반론이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메이진 유신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메이진 유신도 엄밀히 이제 식상업을 할 때 간이 직접 나가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공했죠. 그리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거야. 산업 정책들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간이 통제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은 좀 약간 마음에 안 맞는다. 오히려 그때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정통적인 어떤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양모운동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예, 툭 하면 나오는 거죠. 헌법자강운동하고. 자, 그럼 양모운동의 실패를 볼게요. 자, 양모운동 군사적 자강과 경제적 부강을 목표로 한 운동이다. 그러나 운동 기간 중에 세 차례 이제 탈청운동이 상상이 있었죠. 대만 사건이 나왔고 청불전쟁, 청일전쟁에서 한 번도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양모기업 대다수가 갈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에 청일전쟁에 패배할 무력에 부국강병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을 입증했다. 종래 양모운동의 실패 요인으로서는 간독상판제도의 모수점, 그리고 중체소용적인 어떤 사상적 지향, 추진입체 한계 이렇게 거론해. 요게 이제 어디 나와있죠? 이건 좀 이따 읽은 동계에 있어요.
근데 이 동계에 대해서 아까 지금 이제 다른 전제는 이제 지금 한의중에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중의 제시는 좀 새로운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의 관점이 많이 반영될까요? 중국 애들의 관점. 예. 그래서 제 최근 연구 성과가 이제 반영된 거죠. 자, 일단은 아까 말한 간독 상품 방식의 운영 방식, 관리의 부패와 그 다음에 비능률의 분류와 양모기업의 실패 요인이 하나가 된 것처럼 부인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간독 상판의 기업이 실패한 것은 간독 상판 자체의 기업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정통적인 경제 구조 잔존과 당시의 경제 구조가 큰 요인이 되었다. 이게 오히려 더 컸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체소형적 사상적 지향은 양모노자들이 중국의 정통적 가치체계와 양모를 연가지어 돼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서양의 문물을 도입하는 양모운동에 대한 수구세의 반발을 무마하고 서양 문물의 수용을 통해 중국의 개혁을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경했다. 그래서 양모론자는 서구 문물의 기하, 용해에 해당하고 중국의 정통적 가치 도와 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서양 문물을 도입해 중국의 정통적 가치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어떤 정통 가치 체계와 서양 문물 양자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혹자는 양모운동 이런 중체소형적 발상은 이미 서구 문물 도입에 서구 문물 도입에 그치는 한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까지 생각을 미치는 못해 실패에 도와갔다고 보았다. 그러나 양문론자들도 서구의 정치 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양모운동은 체제의 근본을 개혁하려는 의지 없이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그쳤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양모운동의 실패에 도와갈 수밖에 없었던 건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의 추진 주체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중체소형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중체소형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그 당시 일본은 그러면 그렇게 안 주장했냐? 아니에요. 일본도 나름대로 뭘 주장했죠? 복구하고 혁신을 주장했죠. 그래서 복구로서 뭘 제시한 거야? 메이지, 예전 고대 그 처왕제 중심을 하면서 그걸 구심점 잡아갖고 개혁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일본의 어떤 정신과 서양의 제도들 결합하고 보완하는 거였잖아. 근데 왜 이거는 요걸 얻어먹고 이거는 메시주스는 그렇게 요걸 얻어먹지 않은가?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청해전쟁 패했고 결국 양론도 실패하지 않았냐?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실패는 뭐냐면 추진 주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양모운동 추진자들은 와해된 청주의 지방 훔치를 재건하는데 성공했으나 자신의 뿌리를 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앙 권력까지는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정의 일부 예를 제외하고는 되게 누가 독점하고 있었죠? 예, 보수적 성향의 관료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죠. 게다가 또 양모파 안에서도 분열돼 있었어. 그래서 그들이 추진한 양모 정책도 지역적 차원의 전개하는데 그쳤다. 예를 들어 뭐 자기 지역에 이제 자기 부임한 지역에 그 양모운동을 하면서 공장을 만들면 다른 지역 부임하잖아요. 그 공장을 다 뭐냐면 그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전시켜. 그러니까 다 이제 허물고 그 자재를 빼와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공장 다시 세워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통일적이고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죠. 분산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거죠.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청물전쟁에서 복권함대가 괴멸되어 있는데 북양함대의 지원을 요청해도 불구하고 북양함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분열성을 보일 수 있다. 이건 이제 보니까 이제 복권함대는 아까 전에 해군 계열이죠. 그런데 아니 상공 계열이죠. 북양함대는 어떤 계열이에요? 이용장 계열이니까 해군 계열이야.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나라 군대인데 불구하고 안 도와줘.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저기 24단이 막 깨지고 있는데 수기사가 안 도와줘 보니까 그런 것들이죠. 자, 양호 사업의 경우 전인 지방간이 시행할 경우 후임 지방간 관리가 이제 중단된 거 있고 지방간이 정출되면 자신의 설립된 기업 설비를 전부 새 임지로 옮겨가지고 경우가 있었다. 자, 예를 들어서 장지동이 이제 강동에서 면방직 공업을 설립하는 준비했던 중에 호복을 전임되니까 수입해 둔 기계를 호복으로 가져간 것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또 새로 성립 작업에 추진했던 거 같이 양모기업 자체가 커다란 자원, 돈줄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그 내부 갈등이 종종 빚었다. 지금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정치 세력들 보면 그 당시 뭐 태자당이니 상하이방이니 이런 사람들 있죠. 공청당이니 각각 각 계열별 기업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자체가 돈줄이거든, 정치자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 돈줄부터 제잖아. 그래서 기업가들 다 쳐내고 항상 여자 문제야, 부패 문제야, 스캔들 내면서 그러면서 쳐내면서 자기들 기업 갖고 이런 식의 이제 행동이 그 당시에도 보였다는 거지. 예. 자, 이와 같은 양모운동은 전국적 차원의 통일적 계획이 아래 추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평균 형성이 두드러졌고 효율성도 떨어졌다. 메이진 유신의 어떤 그 추진 주제와 달리 양호파 관련은 분열돼 있었고, 그러니까 메이진 유신은 이제 똘똘 묻혔죠. 그리고 이에 양호파 관련은 분열돼 있었고, 어떤 분은 그러시고 메이진 유신 왜 얘네도 분열돼 있지 않냐? 사스마병과 조슈군이 분열돼 있지 않냐? 아니 상대적인 의미야. 이거는 다. 예, 상대적으로 볼 때 그 메이지 유신이 좀 더 상대적으로 통일돼 있었고, 이게 조직화돼 있었는데 반해서 양목파 관료는 분열돼 있었고요. 그들은 당시 불편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세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동계에서 한번 찾아서 이제 볼게요. 없는 내용만 좀 보고 볼게요. 자, 양모운동과 양목파의 관련 성격 해가지고 중국의 근대운동을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가 양모, 범법, 혁명이거든요.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양모는 뭐만 하자는 거야? 기술만 받아들이자. 범법은 뭐죠? 법과 제도도 받아들이자. 더 나아간 거죠. 혁명은 아예 사상조차도 받아들이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죠? 체제 내의 개혁이죠. 체제 안에서 개혁인데 혁명은 뭐죠? 체제 밖의 개혁이야. 그래서 요 3단계 나눠졌다. 그래서 양무 범법 혁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서신정은 어디에 속할까요? 양무 범법 중에 어디에 속하죠? 강서신정은 범법에 속하죠. 예.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제 서태후가 그 범법으로 탄압했잖아. 서태후 그 일당들이. 근데 막상 나중에 위화다 운동이 깨지고 나서 그 실시한 강서신정 또한 뭐야? 범법 운동이야. 굳이 탄압할 필요 없었는데 자신의 정치적 논리나 권력력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막상 정신 차리고 하려니까 이제 때가 늦었던 거죠. 자, 청조는 아편 전쟁과 옐로우 사건을 계기로 서양의 군사적 위협을 알게 되면서 태평전국의 안팎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청조는 이런 위기 상황에 부국가 강경을 내세우면서 서양을 모델로 한 각종 근대적인 어떤 군사력과 근대 사업을 낭보고 타개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양모운동이다. 예. 그래서 양모라는 말은 그 뭐냐면 서양과 관련된 일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양모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해국도지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양모운동의 바탕이 됐던 책이 해국도지야. 그리고 범법자강운동의 또 바탕이 됐던 책도 뭐죠? 해국도지야. 같이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양모운동은 중체서양을 내걸고 목적, 동치제죠. 동치 연관했기 때문에 동치중흥이라고요. 예. 자, 이 운동의 기원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소속되었다. 즉 아편 전쟁에 참패하고 할 때 위원이라는 사람이 해국도지에서 그 당시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 서문에 서양의 장기를 배워 서양을 제압한다. 사이지 장기 이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기출 관련된 거니까. 요때 이제 서양의 장기를 양모운동에서 뭘로 해석했냐?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한 거고 범법자강운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죠? 제도와 법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 착각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유엔의 해국도진 그 양모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게 아니에요. 양모운동과 범법자강운동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위원 자체가 뭐와 범법자강운동과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상주 공양학파 출신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양모운동이 청주의 고관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기는 1861년의 신유정변, 북경정변이라고 하죠. 신유에 일어난 서태와 공치왕을 중심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면서 청일전쟁이 패배할 때까지 1856년에서 대략 한 1880년, 1894년까지요? 아니 맞아요. 1860년부터 해갖고 1894년, 61년부터, 그래서 요 사이를 이제 뭐냐면 양호운동이라고 하죠. 61년부터 94년까지. 자, 그래도 이제 있고, 뭐, 그 앞부분은 이제 각자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것도 이제 뭐 했으니까,
쭉 넘어가고 양운동 내용은 그 앞에 이제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계를 이제 볼게요. 한계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성격은 이제, 잠깐만, 한계가 어딨냐, 네. 자, 일단 이제 양모운동의 역사 성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대 한계를 보면, 앞에서는 뭘 내세웠냐면, 양모운동은 추진한 세력들이 이제 서구식 군사적 위협을 인식하고, 그 중화적인 천하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중체성을 내세웠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근본적 개혁을 못했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양호원들의 추진 주체들은 공공관료 또 매판 관료 세력이지만 그들은 정통적 관료와 달리 태평천국 운동을 지나가는 과정에 성장 지방 관료 세력들이었다. 잠깐만 이건 아니네요. 예. 따라서 그들이 무너져가는 청조의 통치체제를 재건하고 봉건 왕조를 유지하는데 개혁 목표를 뒀기 때문에 양호원들 한계였다. 이것도 두 개 되겠네. 예. 그래서 앞에 중체성을 내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근본적 개혁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들 이제 추진 주체들이 그 되게 어떤 세력들이 가냐면 봉건체제 왕조를 유지하는데 신경 썼던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쭉 오면 여기 보면 이제 양모운동의 좀 문제점이 이제 여기 밑에도 있죠. 예. 양모운동을 추진한 세력들이 지방에 뿌리 두고 지역적 차원의 운동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방간이 판결될 때마다 임지를 옮기고 새로운 시대를 인정하는 사회가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문제점이 양모운동의 주진 주체들이 뭐야? 개인적 분산적인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이제 요거와 연결되지만 양모운동이 이렇게 정책적이면 비효율적이고 중앙정부의 체계적 추진을 못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한계가 있으니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반민의 성격인 간독 상판 그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냐면 한계에 속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양모운동의 한계에 있으면 첫 번째 뭐냐 중체성을 내세워가지고 뭘 했다? 그 당시 피상적인 어떤 개혁만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양호운동의 추진 주체들이 어떤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봉건왕조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들이 어떤 이제 그 지방세력이기 때문에 개인적 분산적인 것들을 했고, 추진했고, 네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중앙정부 일괄적인 어떤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간독 상판의 문제점 있죠.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양모운동을 이제 실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요거 외워두세요. 예, 요거 예전에 기출 한 두세 번 계속 나왔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청일전쟁 패배하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한번 당하고 나서 결국에는 범법자금운동을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범법자금운동은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예.